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의대에서 포스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명이 오빠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주 10분 이해가 돼요. 왜냐면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의사들의 그 아주 꼰대스러움과 에러건함이 아주 충만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대 92학번이고요. 생물학과, 그때 이제 생물과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제가 완전 한기연에 심취해 있었던 때라서 제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한 적이 있었더랍니다. 근데 그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을 좀 공부하다가 대학원을 이제 그때 또 IMF가 터지는 바람에 미국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예쁘게 생긴 잠깐만요. 이게 이제 효모인데요. 빵 만드는 효모인데요. 이 효모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던 분을 만나서 그때도 항상 실험실에서 야, 이 효모들을 키우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까, 나는 신학대학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구하던 주제가 뭐냐면, 이 효모 한 마리를 그나마 다 연구한 것도 아니고요. 이 효모가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이제 생물학 시간을 거슬러 보시면 세포막 위에 세포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던 분야는 이 세포막 중에서도 이 아주 작은 부분, 카이틴이라고 하는 이 작은 구조를 합성하는 효소 하나가 어떻게 발현되고 조절되는가를 연구하는 게 제 박사과정 논문 주제였습니다. 굉장히 미시적인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사과정이 끝나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냥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저의 남편분께서 또 바람이 들어서 미국에 가고 싶다고, 정모 씨라고 지금 네, 91학번 정창수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갈 길을 모색하던 중에 그 하버 UCLA 병원이라고 그 UCLA 메디컬 스쿨 병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곰팡이를 연구하는 그룹이 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뭐라는 거냐면 이렇게 혓바닥이나 그 다음에 여성 기관 질에 있는 질염, 그 다음에 아기들 기저귀 발진, 이런 걸 일으키는 균인데 사실 우리 몸에 다 살고 있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균이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한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곰팡이가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저하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암에 걸린다거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거는 그 에이즈가 생기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렇게 혓바닥이 하얗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이 곰팡이를 연구하는 그룹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제 병원에 관련된 걸 해야 저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주 순수 학문에서 그러면 나도 병원성에 관련된 곰팡이를 연구해 보겠다. 그래서 UCLA에 가서 포스닥으로 5년을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우연찮게 잡을 거기서 잡게 됐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런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그 캘리포니아에는 두 가지 주립대학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UC 시스템이 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거기는 이제 박사과정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사실 미국에서 제일 큰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시스템인데 어떻게 제가 이제 짜맞춰 보자면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학생들의 60% 이상이 라티노예요. 소위 말하는 소시오 이코노미컬리 그 뭐라 그러죠? 마지널라이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레이셜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사회에서 많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 학교가 미국에서 첫 번째로 잘한다는 게 뭐냐면
하위 5%의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하위 5%의 학생들이 상위 5%로 올라가는 소셜 모빌리티가 가장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자체가 굉장히 첫 번째 엄마가 이제 제가 한국말이 요새 서툴어서 죄송합니다. 불법 이민자,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이 한 80%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런 과학이나 이런 연구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저는 이렇게 더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 요즘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과 같이 리서치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곰팡이 연구를 하면서 이 곰팡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걸 깨달은 게 뭐냐면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을 감지하고 소통을 해요. 그래서 이 곰팡이가 환경이 어떻게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적응을 하고 또 환경이 또 달라지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적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느긋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세포를 가진 곰팡이가 그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 주로 하고 있는 연구는 뭐냐면 이 곰팡이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소통의 채널이 있고 그 소통의 채널로 어떤 시그널이 들어오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풀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고 그 결과로 환경에 제약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곰팡이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무슨 연구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곰팡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표정이 이렇게 좀 달라져요. 곰팡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곰팡이의 첫인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히나 요즘 장마철에 집에 이렇게 비가 새면서 까만 곰팡이가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집에 식빵에 곰팡이가 피고 겨울에는 기껏 귤을 사놨더니만 푸른 곰팡이가 피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처음 보는 곰팡이의 인상이죠. 첫인상.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제가 극복을 해볼까. 그래서 또 그러면 좋은 곰팡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없나? 그러면 이제 기껏 나오는 게 뭐 된장, 메주, 뭐 그다음에 치즈 그 정도예요. 근데 사실은 곰팡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보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곰팡이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곰팡이 이야기를 좀 써볼까?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곰팡이 이야기를 그냥 띄엄띄엄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블로그를 보신 어떤 훌륭한 편집자분께서 이거를 책으로 쓰면 너무 좋겠다 그러셔서 이제 곰팡이 이야기를 이제 쓰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먼저 곰팡이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 곰팡이를 우리는 이제 흔히 진균이라고 말해요. 이게 이름이 참 아름다운데 우리말 순수 곰팡이는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곰탕 같은 거 끓일 때 곰탕 오래 묵은 거를 이야기할 때 곰삭다 곰탕 이런 걸 텐데 거기에 피어나는 어떤 거 딱 맞잖아요. 어떤 걸 오래 놨을 때 거기서 뭔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아이가 바로 곰팡이다. 그리고 이제 학명적으로 봤을 땐 진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를 거치시면서 이제 바이러스, 세균, 진균 이 정도 차이는 다 구분하시잖아요. 네. 바이러스는 이제 파티클이죠. 생명체가 아닌 파티클. 세균은 핵이 없는 작은 미생물.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월등하게 어드밴스된 아이가 이제 곰팡이인데요. 곰팡이는 진균이에요. 핵이 있는 균. 근데 이 진균의 그 어원이 영어로는 마이코, 펑커스라고 하는데 이 마이코가 사실은 라틴어로는 무케스예요. 무케스가 뭐냐면 버섯.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버섯을 보고 버섯을 만드는 무언가를 곰팡이, 그러니까 마이코라고 이제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곰팡이는
이런 버섯이죠.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버섯.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맥주를 발효시키는 효모. 와인, 요새 와인바 많이 가시는데 와인 만드는 효모도 똑같은 거고요. 빵 만들 때 빵을 부풀리는 효모.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곰팡이인데, 곰팡이는 미생물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버섯을 가장 흔하게 보지만 버섯은 곰팡이의 일생 중에 아주 짧은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곰팡이는 미생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로 지나고 있고, 그리고 단세포이고, 그 다음에 설사 다세포로 자라더라도 분화가 되지 않는 단세포를 가지고 사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미생물이다라는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이 버섯도 굉장히 보면 구조가 되게 많이 분화됐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버섯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요, 아주 단순하게 이 곰팡이 그 균사가 그냥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분화가 되거나 한 거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렇다.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은 곰팡이가 사람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되게 많이 놀라세요. 이런 하찮은 곰팡이를 우리와 비교를 하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곰팡이하고 사람하고 그 유전자 비율이 한 50% 정도 일치를 해요. 쥐하고 사람하고 한 80%, 그 다음에 원숭이나 뭐 오랑우탄 이런 영장류가 한 뭐 90% 이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쓸 줄 몰라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식물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그 생명의 나무라는 건데요. 가까운 아이들일수록 더 가까이, 가지 길이가 짧을수록 더 가깝게 연관된 그 생명체들인데, 여기 보시면 균류가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깝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깝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곰팡이가 이렇게 꼬리가 달린 포자를 만드는 단계가 있고요. 사람도 이렇게 꼬리가 달린 포자를 만드는 단계가 있죠. 이제 정자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곰팡이 종류 중에 이렇게 꼬리가 달린 포자를 만드는 곰팡이 종류가 가장 원시적인 곰팡이 종류가 이런 걸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달린 그 포자를 만드는 그런 단계가 형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게 이제 사람하고 곰팡이 종류에 닮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게,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유전자가 얼마나 비슷한가가 사실은 얘네가 더 닮았냐 안 닮았냐를 구분하는 데 더 중요하거든요. 이 동물하고 곰팡이하고 일부 원생생물의 고기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유전자 조성이 있어요. 식물이나 다른 진핵생물에는 없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같은 조상에서 분화되어 나오면서 같은 유전자 배열을 가지고 계속 진화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편적으로 봤을 때, 유전적으로 봤을 때 동물하고 곰팡이는 아주 많이 닮아 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제가 처음에 박사과정에 연구했던 게 효모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빵 만들 때도 쓰고, 우리가 이제 얘네가 자연에 존재한다는 걸 알기 전에도 많이 썼는데, 실제로 인간의 암 연구를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암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암이 왜 걸리는가 사람들이 밝혀낸 그 많은 사실들이 효모 연구를 하면서 많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P53이라고 이제 요새 사람 피 검사하거나 하면 많이 표지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유방암 표지 유전자, BRCA 유전자, 이런 것도 다 효모 연구를 통해서 사람의 몸에 암을 발생하는 유전자가 효모의 유전자와 똑같다는 거를 이제 많이 사람들이 밝혀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우리가 사실 병을 많이 고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몇 개 안 돼요. 굉장히 뭐 AI가 있고 뭐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2만 개가 넘는 유전자 중에 그 유전자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는 게 5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유전자들이 어떤 병하고 관련돼 있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내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병을 완전히 정복하고 우리가 뭐 무병장수하는 세상에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kép티컬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유전병 관련 연구를 할 때도 사람을 가지고 연구하거나 사람 세포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보다 이 효모를 가지고 연구하는 게 훨씬 쉽고 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효모를 이용해서 유전병 연구하는 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노벨 의학상이나 생리학상을 탈 때 보면 효모를 연구하는 분들이 노벨 의학상을 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타셨고요. 네. 곰팡이는 이렇게 그 균사를 뻗어서 자라거든요. 근데 이 균사를 뻗어서 자라는 걸 보면 항상 이 끝부분이 일정하게 아주 똑바로 이 끝부분에 모든 힘을 모아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에 힘을 모아서 자라는 이유는 이 곰팡이가 물을 쫙 흡수해서 어느 한 방향을 정해서 그 한 방향으로 쫙 뿜어내는 거예요. 굉장한 압력을 뿜어서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 힘이 얼마나 세냐면 바위를 뚫을 수 있고 땅속으로 침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조직에도 침투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 센 힘을 가지고 곰팡이가 이렇게 자라죠. 제가 이거를 다 슬라이드에 이게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비디오가 안 되네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그 곰팡이는 보통 포자를 만들어요. 이 포자가 바람에 날려서 다니는데 우리가 숨을 쉴 때 하루에 한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포자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농사를 지으시거나 아니면 뭐 그린하우스에 가시거나 그러면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포자를 이제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땅 속에도 아주 무수히 많은 포자가 잠자고 있습니다. 이 포자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막 날아다니죠.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앉을 수 있고 그 아무데나 앉은 자리가 우연히 환경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발화를 해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한 군데에서 이 발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싹이 나와서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자라다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잘 보일 때는 이 정도 커서 이제 그 아주 보슬보슬한 면처럼 이렇게 코튼이 됐을 때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세연연이 골프 치러 잘 다니신다는데 골프장에 가면 가끔 곰팡이가 이렇게 버섯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두르고 자라는 모습이 가끔 있어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요정의 골이라 그래서 그 옛날에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도대체 얘가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자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그런 이제 무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뭐 귀신한테 홀린다, 뭐 여기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그 저주를 면하려면 모자를 거꾸로 쓰고 빙빙 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곰팡이가 요 가운데 포자가 하나 딱 떨어져서 얘가 아주 방사형으로 자라다가 그 방사형이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씨를 맺으려고 그냥 버섯을 만들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귀엽잖아요. 요정의 골이라고, 페어리 링이라고 영어를 하는데 사실은 곰팡이가 만든 짓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땅 밑을 보면 아마 이런 식의 포자가 뻗어서 자라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곰팡이에 대한 펀 팩트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명체는 무엇인가? 퀴즈죠. 퀴즈는 안 넣었는데 너무 뻔해서 다 맞추실 것 같지가 않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은 그 블루 웨일이 아니고 곰팡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오레건주에 있는데요. 오레건주의 그 거의 뭐 여의도 면적의 몇 배만한 지역에 이 곰팡이 이 버섯 군락체가 있어요. 근데 이만한 지역에 여기가 이제 내셔널 포레스트인데 거기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그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지역인데요. 어떻게 얘가 한 생명체인지 아느냐? 이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되냐? 그 산에서 타는 모든 지역의 버섯을 다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버섯을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일치하면 얘는 한 개체에서 자라내죠.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 넓은 지역에 사는 버섯이 유전자가 100%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몇 킬로미터를 걸쳐서. 그러니까 이 몇 킬로미터를 걸쳐서 자라고 있는 버섯은 하나의
시작된 한 생명체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생명체는 버섯이다라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산이 있는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큰 그 생명체 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제가 먼저 생각한 거는 사람들이 곰팡이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곰팡이 하면 일단 이러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쪽은 가지도 말아야지. 왜 뭐 말하는 사람, 말 안 하는 사람, 왜 넌 입안에 곰팡이가 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곰팡이를 거기다 갖다 대는지. 그래서 곰팡이가 사실은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보다 곰팡이가 우리가 모르는 곰팡이가 좋은 일을 하는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저는 좀 소개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곰팡이의 저는 세 가지 얼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곰팡이가 살아가는 세 가지 방식을 소개를 하려고 이 책에 이제 썼고요. 그 세 가지 큰 역할은 뭐냐면 분해하는 곰팡이. 곰팡이가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순환이 어떻게 될까? 모든 물질의 순환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특히나 숲의 생태계에서 곰팡이가 없으면 숲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공생하는 곰팡이. 같이 다른 생물하고 어울려 살면서 그 다른 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곰팡이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부분은 기생하는 곰팡이거든요. 병을 일으키는 거. 살아있는 다른 생물체에 기생하는 그런 기생자의 곰팡이.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자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분해하는 곰팡이건 공생하는 곰팡이건 아니면 기생하는 곰팡이건 결국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서로 인터랙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하고 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서 책에다가 같이 써봤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이 세 가지 모습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더 재미있고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해자로서 곰팡이는 말하자면 생태계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곰팡이는 청소부로 살아가게 된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굉장히 한계가 많은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생명체는 막 이렇게 꼬리가 달려서 수영도 잘하고, 어떤 생명체는 굉장히 빠르게 자라고, 또 어떤 생명체는 뭐 광합성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도 영양소를 만들고 하는데 곰팡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광합성도 못하고 빠르게 자라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한계를 극복하느라고 진화하면서 곰팡이가 얻은 능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효소를 몸 밖으로 막 내보내서 밖에 있는 그 고분자 물질을 분해를 해서 그걸 자기 몸으로 흡수시키는 역할을 아주 잘해요. 다른 생명체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과정에서 자기가 만드는 최대한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효소를 뿜어서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유기물을 분해하고 그 유기물을 분해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분자 물질들을 분해하는 청소부가 된 것이죠.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 딸기를 곰팡이가 분해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심심하시면 애들하고 집에서 실험해 보셔도 됩니다. 그냥 딸기를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으시고 좀 따뜻한 온도와 차가운 온도에서 얼마나 오래 걸리나 해보시면, 이건 이제 따뜻한 온도 한 30도 정도에서 한 3일 안 걸리면 곰팡이가 딸기를 아주 물렁물렁하게 다 분해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딸기 조직이 굉장히 고분자 물질로 돼 있는데 곰팡이가 그걸 다 분해를 해서 자기가 필요한 건 빨아서 쓰고 그 다음에 딸기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자기가 쓰면서. 네. 그뿐만 아니라 이 곰팡이가 그런 대사 과정을 하면서, 이 대사 과정을 한다는 건 효소를 이용해서 계속 뭔가를 분해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간 산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산물로 만들어지는 아주 무수한 종류의 그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수한 종류의 화학 물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페니실린, 그 다음에 혹시 뭐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죠? 네. 스테틴. 그 다음에 우리 그 콜라나 사이다에 들어가는 그 탄산. 그 다음에 초콜릿. 그리고 뭐 빨래, 청바지 물 빼는 세제. 그 다음에 슈퍼타이에 들어가는 효소. 그런 것들 다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물질에서 우리가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알코올도 그렇죠. 네. 네. 특히나 이제 숲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 나무를 분해하는 균들인데요. 이게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부후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후균들은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분해하기 힘든 물질이래요. 왜냐하면 이 나무의 목재를 이루는 그 셀룰로스와 리그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는 다른 생명체는 분해를 할 수가 없답니다. 오로지 이걸 분해할 수 있는 애들은 곰팡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숲에 곰팡이가 없다면 나무를 이렇게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죽어도 그냥 거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곰팡이를 분해하는 산에 이제 등산 가실 때 됐잖아요. 가을 되면 한번 가서 보세요. 나무가 죽으면서 갈색으로 변해가는 애가 있고 나무가 죽으면서 하얀색으로 변해가는 애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곰팡이가 거기 앉아서 셀룰로스만 싹 분해하고 리그닌만 남으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죽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리그닌을 분해하는 곰팡이가 와서 그 갈색으로 변한 부분을 싹 분해하겠죠. 그리고 하얗게 변하면서 이제 썩어가는 나무는 리그닌만 분해하는 곰팡이가 앉아서 리그닌만 싹 분해했고, 그 다음에는 그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곰팡이가 또 와서 나머지 작업을 할 것이고. 네. 요즘 재미있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잖아요. 뭐 요새 몇 억을 주고도 살 수 없다는, 빌릴 수도 없다는, 아무나에게나 빌려주지도 않는다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거를 요즘 그 곰팡이를 이용해서 레플리카를 만드는 연구가 성공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나 이런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느냐,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낼까, 이거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바이올린 장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도 그 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게 있나? 그러면 나무를 살펴봤더니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어졌던 그 겨울이 유난히 춥고 길어서 나무가 굉장히 천천히 자랐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아주 단단하고 밀도가 낮고 탄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곰팡이를 연구하던 양반들이 이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곰팡이를 써서 그냥 보통 나무를 요 나무하고 똑같은 밀도와 탄성을 낼 때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거를 매저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곰팡이를 나무에 이렇게 배양을 시켜서 6개월 동안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거죠. 고밀도가 될 때까지. 그래서 고밀도가 될 때까지 나무를 숙성시킨 다음에 이태리 바이올린 장인에게 바이올린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이 마이코우드, 곰팡이로 만든 마이코우드 바이올린을 두 가지를 켜고, 그 다음에 음악을 감별하는 뮤지션들을 초대해서 어떤 것이 스트라디냐,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도 구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될 수도 있다는 거. 생물학이 결코 재미없는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 곰팡이가 굉장히 다양한 의료 산업이나 그 다음에 그 음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 산업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그 잘 알려진 예가 처음으로 발견된 페니실린, 항생물질 페니실린 1942년에 상용화가 돼서, 사실은 전쟁이 나면 1945년 전에는 사람들이 싸우다 죽는 것보다 폐렴에 걸리거나 다쳤는데 그 자리가 치료가 안 돼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상처만 나도 죽었죠. 그러니까 1945년 이전에는 네, 평균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못에 찔려도 죽은 거예요.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1929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 페니실린을 아주 우연히 발견을 해서 그 페니실린을 추출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항생물질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 1945년 이후에 곰팡이에서 그때 이제 어떤 연구가 붐이 됐냐면 그러면 곰팡이에서 항생물질을 찾아보자. 그래서 아주 무수히 많은 항생물질 캔디데이트이 곰팡이에서 나왔고 실제로 페니실린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항생제가 곰팡이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안타깝게 탈락한 그 물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생물질이라고 찾아서 균을 죽였네? 그랬는데 사람한테 써보니까 사람도 죽네? 이래갖고 이제 탈락하는 한 90%는 그래서 탈락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서 썩든지 아니면 그냥 버려지든지 하는데 또 이제 훌륭한 분들은 또 그게 아까워서 그걸 또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애들이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 있는 어떤 화학 반응을 블락을 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더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지방을 합성하는 과정을 블락을 하더라. 그러면 얘는 고지혈증 억제제로 쓴다. 그 다음에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다. 그러면 얘는 면역 억제제로 써서 그 다음에 간 이식하는 데 쓴다. 그리고 그럼 얘는 세포가 빨리 자라는 애들을 블락을 하더라. 그러면 얘는 항암제로 쓸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분해가 그때 이제 찾아냈던 많은 물질들 중에 항생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병을 이제 고치는 데 사용이 됐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테틴, 사이클로스포린, 그리고 텍솔이라고 요즘 항암 치료하면 가장 먼저 항암 치료할 때 쓰는 물질이 사실은 원래는 주목나무라는 그 나무에서 추출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주목나무가 아니라 주목나무에 사는 곰팡이가 만드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곰팡이를 배양을 해서 항생물질을 만드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곰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학 반응을 잘하고 분해자로서 살아온 곰팡이가 그러면 또 다른 물질은 또 분해를 못하나? 우리 얼마나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플라스틱은 또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원유 찌꺼기는 또 얼마나 많으며 인간들이 똥 싸놓은 이 똥들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요즘 그래서 이제 곰팡이를 이용해서 이런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 중금속 오염물질을 부착시키는 거, 그리고 곰팡이 자체를 이용해서 뭐 친환경 포장재, 친환경 음식, 뭐 건축 자재, 염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또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곰팡이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아니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잘 모르시는 걸 텐데 곰팡이가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하고 공생을 합니다. 특히나 곰팡이가 없었더라면 지구에 이런 식물이 이렇게까지 번창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식물이 번창하는데 곰팡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산에 가시면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바위에 이렇게 껴있거나 나무 껍데기에 이렇게 파랗게 껴있거나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생물학 시간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데 지구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지표종 생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지의류. 그죠? 지의류가 없어지면 그 대기가 오염된다는 지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표종 식물이라고 저는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끼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이 지의류가 사실은 이끼가 아니고요. 남세균을 그 노예로 부리는 곰팡이의 공생입니다. 그래서 남세균은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이제 미생물인데요. 얘가 이제 지구에서 가장 처음 광합성을 시작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남세균이 그 큰 세포에 들어가서 공생을 하다가 식물이 됐죠. 그래서 식물에 있는 엽록체의 조상벌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그 남세균인데 이 남세균하고 조류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공생을 하는 이게 바로 지유류입니다.
지유류가 왜 중요하냐면 지유류는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 첫 번째로 자리를 잡고 사는, 이제 말하자면 파이오니어라고 그러죠. 개척자라고 하는데, 툰드라 지역, 그 굉장히 추운 지역에 툰드라 지역, 그 다음에 모래밖에 없는 사막, 그리고 만약에 불이 났다, 산불이 나서 그 땅이 다 황폐화가 됐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생명체가 바로 지유류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지유류가 옛날 동의보감에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건 제가 책을 쓰다가 우연히 찾은 건데, 이런 석이나 송라 같은 지유류를 옛날에는 방부제로 써서 이집트에서 미라를 보관할 때도 쓰고,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는 석이를 약재로 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이제 이 하얀 부분이 곰팡이고 이 가운데 부분이 그 남세균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곰팡이가 남세균에게 아주 아늑한 집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남세균이 엽록체를 써서 광합성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앵벌이를 하는 거죠. 그 광합성 산물을 곰팡이가 받고, 담례로 곰팡이는 이 남세균에게 안락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죠. 이런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이 지유류가 다른 생명체보다 훨씬 환경이나 척박한 환경이나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더 잘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유류가 지금 지구 최강의 생명체라고 이제 저희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주정거장에 사람들이 생물을 자꾸 갖고 나가잖아요. 뭐 원숭이도 데리고 나가고 개도 데리고 나가고, 뭐 얼마 전에 물곰을 데리고 나가서 얘가 뭐 2주 동안 살았더라 막 그랬는데, 워러베어 알지? 근데 물곰 말고 그 다음에 지유류를 데리고 나가서 밖에다가 18개월 동안 놔뒀다 데리고 왔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얘는 지구 최강의 생명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상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러면 만약에 화성에서 지유류가 온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만약에 이게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면 한 별에서 다른 별까지도 갈 수 있겠고, 그러면 화성에도 지유류가 있으려나? 이런 이제 사실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이런 걸 발견하고 나서 그러면 다른 별에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그런 이제 아스트로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우주정거장 바깥에다 이렇게 지유류를 붙여놔서 이게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이 된 거예요. 근데 방사선에 노출이 돼도 얘네가 살아남은 이유는 휴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는 굉장히 빠르게 DNA를 리페어하는 메커니즘이 있대요.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DNA가 망가져서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죽는데, 자외선이나 방사선을 맞아서 그 DNA가 망가졌을 때 복구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그 햇볕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약간 선크림 같은 그런 화학물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남았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이제 석이버섯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트머스 시험지, 그 화학자 보어가 이제 처음에 pH를 잴 때 썼던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이끼를 사실은 갈아가지고 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pH가 달라지면 색깔이 변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선크림이나 그 기타 등등의 화학약품을 추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유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재밌는 그 공생관계는, 우리 여기도 식물이 하나 있는데, 모든 식물의 뿌리에는 곰팡이가 공생을 합니다. 식물을 이렇게 뽑으면 하얀 실뿌리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실뿌리라고 배웠는데 실뿌리가 아니라 곰팡이입니다. 네. 그래서 곰팡이가 이렇게 뿌리처럼 생겼는데요. 이게 곰팡이, 사실은 곰팡이입니다. 네. 그래서 균근이라고 하는데, 식물의 한 90% 이상은 균근을 가지고 있고, 균근이 없으면 제대로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균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래 식물의 뿌리 자체는 물이나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효과적이지가 않대요. 그래서 균근이 그 뿌리를 싸고 있으면서 균근이 더 넓게 뻗어서 주변에서 물도 흡수하고 무기물도 흡수하고, 그래서 식물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힘을 얻은 식물은 광합성을 더 잘하겠죠. 그래서 그럼 광합성을 더 잘하면 그 광합성 산물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걸 균하고 나누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곰팡이가 염치가 있어서 한 50% 정도만 자기가 쓰고 나머지 식물한테 준대요. 그래서 그 밸런스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곰팡이가 먹는 포션하고 식물이 먹는 포션이 50대 50으로 아주 잘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죠. 만약에 곰팡이가 없었더라면 아마 지구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아주 간단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흙을 완전히 멸균한 흙에다가 씨앗도 이렇게 그 멸균 처리를 해서 그냥 심으면 몇 주가 지나면 이 정도 사이즈로 자라거든요. 근데 거기다 곰팡이를 같이 키우면 이렇게 커져요. 이게 곰팡이를 같이 넣은 식물, 곰팡이를 안 넣은 식물. 똑같은 날 똑같은 씨를 똑같은 흙에 심었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곰팡이의 역할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최근에 아주 유명한 연구가 결과가 나와서 그게 굉장히 대단한 히트를 쳤어요. 그 이제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수잔 시워드 박사라는 사람이 숲에 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소통을 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그 사람이 쓴 책이 실제로 이제 출판이 됐어요. 그 이야기만 쓴 책이 있는데 그 숲에 가보면 화렵수가 있고 침엽수가 있죠. 화렵수는 이제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잎이 떨어지고 침엽수는 에버그린스, 사시사철 푸른 나무. 근데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뭔가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름이 되면 화렵수가 잎이 크니까 훨씬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광합성 산물을 침엽수한테 준대요. 근데 반대로 겨울이 되면 화렵수는 나무 잎이 다 떨어져서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침엽수가 그 근근히 하는 광합성을 또 나눠서 화렵수한테 준대요. 얘네가 어디를 통해서 줄까? 봤더니 비밀은 곰팡이더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네, 그래서 기승전 곰팡이로 끝나는 오늘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나무들의 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무들의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곰팡이들이 더 넓게 뻗어나가면서 말하자면 숲속에 이런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화렵수와 침엽수 간의 공생뿐만 아니라 이 큰 나무가 자라고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조그만 씨앗이 떨어져서 아기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아기 나무들을 큰 나무가 또 먹여 살린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곰팡이가 통해서 하는데 자기 종족의 나무를 또 저 잘 먹여 살린대요. 남의 종족보다. 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레가 먹었을 때 한 식물에 벌레가 와서 이제 얘가 잎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식물들이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법들이 뭐 이렇게 화학물질을 공기 중으로 뿜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기 중으로 뿜어낼 수 있는 길이 막히면 자기가 벌레 먹혔다는 신호를 곰팡이 뿌리를 이용해서 다른 식물한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식물체가 이 벌레를 물리 퇴치하는 그런 화학물질을 만들기 시작하죠. 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간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모든 생물들이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다. 공생 관계에서도.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떤 일렬로 된 관계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 네트워크를 이루는 중심에 곰팡이가 있더라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은 기생하는 곰팡이, 이제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건데요. 근데 이 해친다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나빠 보이지만 이들에게도 이들의 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곰팡이가 식물들한테 이렇게 훌륭한 존재이긴 하지만 또 곰팡이가 어디에 붙고 어떤 곰팡이가 식물에 붙느냐에 따라서 아주 치명적인 적이 되기도 하죠. 90%가 넘는 식물이 그 균근 곰팡이하고 공생관계에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식물이 걸리는 질병의 70~80%가 곰팡이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곰팡이병에 걸려서 없어지는 식물들을 다 모을 수 있다면 지구에는 기근이 없겠다. 그 정도로 많은 양의
그 농산물들이 곰팡이 때문에 썩어서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많이 잃어버리고 하는데요. 이런 이파리 이렇게 하얗게 가루가 날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나 이렇게 갈색 반점, 뭐 사과가 썩고 있거나 뭐 이런 거 이제 요새 그 농부님도 오셨는데 많이 보실 텐데 이게 다 곰팡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부한테는 이 곰팡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세계적인 역사에서도 곰팡이 때문에 사람들의 그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페민이라고, 왜 아일랜드 대기근 사건 아시잖아요. 아이리시 사람들 한 200만 명이 미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고 뭐 100만 명 이상이 죽어버린 그 아일랜드 대기근이 바로 그 감자 역병 때문인데요. 굉장히 슬픈 역사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책으로 보시고 어쨌거나 이 감자가 썩으면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유일한 주식이었던 없어지고,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죠. 그거의 원인도 바로 물곰팡이라는 곰팡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이제 상표로 많이 보는 실론티, 그 실론티가 바로 그 스리랑카 지역의 실론 지역에서 티가 자라는 건데, 실론티가 생기게 된 원인도 바로 곰팡이 때문이었어요. 커피를 만드는 그 커피 나무에 그 곰팡이가 자라면서 커피 열매를 쓸 수 없게 되니까 그 영국 사람들이 다 불질러 없어서 불을 태우고, 그럼 여기다 뭘 심을까 하다가 차나무를 심은 거죠. 근데 그 지역이 차나무가 자라기에 다행히 아주 환경이 좋아서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 생산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 헤밀레리아는 곰팡이가 다시 와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그 커피 나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쪽 지방에도 지금 커피병이 되게 심하게 돌아서 걱정을 많이 해요. 곰팡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만간 그럼 커피를 또 못 먹게 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도 아주 슬픈 역사가 있는데, 바나나도 이제 곰팡이병이 돌아서 그 전에 키우던 그로미셸이라는 종이 그 곰팡이 때문에 완전히 몰살당했어요. 그게 1970년대 일인데,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 곰팡이에 내성이 있는 종을 개발을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캐번디시라는 바나나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거든요. 근데 이 곰팡이가 다시 돌연변이가 생겨서 캐번디시를 공격하는 곰팡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이게 네버 엔딩 배틀이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어요. 농업이라는 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한 작물을 선택을 하죠. 예를 들면 뭐 생산성이 높은 것, 사이즈가 큰 것, 맛있는 것, 그거를 선택해서 걔만 쫙 심고 자연 상태에 있던 그 재래종을 싹 없애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우리가 선택한 종자를 없애는 어떤 병원균이 나타나면 이건 싹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역도 그런 이유고, 뭐 조류 독감도 그런 이유고, 그러니까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그것으로 초래되는 다양성의 말살, 그 결과로 오는 병원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동물을 공격하는 곰팡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개구리들이 싹 몰살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죽는 걸 봤더니 아주 특정한 곰팡이의 병에 걸려서 죽는데, 이 곰팡이병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보셨지만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경우는 그 선택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90드신 분들, 연약한 종을 이렇게 골라서 죽이는데, 곰팡이는 사실 이렇게 한번 병에 걸리면 그 지역에 있는 게 한 80~90%가 다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구리도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치사율이 한 90% 이상으로 보고가 되고, 현재까지 한 90종의 개구리가 완전히 몰살을 당했어요. 근데 이 개구리를 그 죽이는 곰팡이가 어디서 왔나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무당개구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재밌죠. 무단개구리는 근데 안 죽어요. 무단개구리는 자기가 면역을 획득한 거죠. 근데 그 언젠가 이렇게 뭐 개구리가 여기서 일로 건너가서 일로 건너가면서 균도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사람의 손을 따라서 건너간 아이들이 남의 대륙에 가서 그 인베이시브 스피시스가 되고 그래서 걔네가 이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쥐도 요즘 많이 죽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개구리나 박쥐 이런 것들이 죽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들이 원래 한 군데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된 이유를 보면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이동을 해가느냐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됐거든요. 그리고 식물에 일으키는 병들 같은 것을 볼 때도 유전적인 다양성이 유지되는 그런 농업 환경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식물들이 싹 다 몰살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생물학을 공부하고 이제 미생물학을 공부한 지 한 20년, 25년 좀 넘었는데 요즘엔 자꾸 인간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이런 일들이 자연을 얼마나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 버렸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는 정말 자연의 힘으로 아주 자연의 내추럴 셀렉션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고 자연적으로 진화가 되었다면 인간의 문명이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멸종되는 생물들은 인간 때문에 인위적으로 멸종되는 그런 양상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씁쓸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곰팡이병이 이런 동물한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에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까지 온 이유는 이것도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의학 기술이 너무 발달이 돼서 옛날 같았으면 살리지 못할 사람이 살아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지구에 곰팡이 포자가 일단 너무 많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만드는 포자가 한 5천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들이마시고 내쉬는 포자가 한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정도 되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의 면역의 힘으로 싹 다 우리가 깨끗하게 이제 내보내는데요. 만약에 우리 면역 시스템이 조금만 잘못되면 이 곰팡이가 우리 파에서 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여기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따뜻하고 습기가 많고 축축하기 때문에 아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막 정신없이 자라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우리가 약을 쓴다고 해도 환자를 살릴 수가 없고 또 곰팡이하고 사람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곰팡이만 죽이는 약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처음 그 곰팡이병을 연구하게 된 계기도 이런 이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 돈을 받는데 항진균제를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도 쓰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곰팡이가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고 당뇨병에 걸리면 재밌는 게 백혈구를 당뇨병에 걸리면 이제 피 속에 그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백혈구를 포도당 농도가 조금 높은 수액에 담가 놓으면 일을 안 해요. 당이 떨어지면 백혈구가 굉장히 쌩쌩해지고 잘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그 인도에서 왜 검은 곰팡이에 걸려서 막 눈을 도려내고 이런 뉴스 보셨어요? 이게 코로나가 걸려서 막 기침을 심하게 하고 막 가래가 나오고 했던 이유가 우리 면역 시스템이 과잉 반응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약도 없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스테로이드를 막 주사를 놓기 시작했죠.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일단 기침도 없어지고 가래도 안 끓고 하니까.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대량으로 투여를 했는데 너무 많이 나서 면역 체계가 떨어졌는데 인도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포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눈에서 곰팡이가 이렇게 자라고 막 턱에서 자라고 막 그래서
이런 데를 다 도려내기도 하고 실험실에서 제가 이제 그 쥐를 많이 잡았는데 이 쥐가요 그냥 캔디다를 한 100만 개쯤 이렇게 때려 넣어도 아주 잘 살아요. 근데 이 쥐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고 그거에 한 100분의 1 정도만 놔도 죽어요. 그게 뭐냐면 면역 시스템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우리 몸이 어떻게 곰팡이와 싸우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 감염이 처음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에이즈가 창궐하면서 에이즈 환자들이 병원에 실려오는데 그 에이즈는 증상이 없어요. 에이즈가 걸렸을 때 나타나는 2차 감염인데 2차 감염이 모두 다 곰팡이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캔디다병이나 폐렴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크립토코코스라고 하는 뇌수감염이 에이즈 환자한테서 많이 나타나고 이게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아프리카는 애들이 에이즈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또 유칼립투스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크립토코코스가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인도에서도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털곰팡이 감염이 많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는 얘네를 병원균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곰팡이병을 얻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하고 맺었던 관계의 균형이 깨지니까 그들이 기회를 얻어서 그들이 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분해자나 공생자나 그 다음에 병원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생명체들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밸런스가 맞고 관계의 균형이 깨지거나 관계의 균형이 유지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더라는 것을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미생물들, 곰팡이를 비롯한 미생물들이 사실은 우리 자연을 순환시키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 멤버들인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잊어버리고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바운더리가 있고 우리가 맺은 관계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 관계에서 나와 저 사람의 관계는 어떻고 나는 누군가에게 공생자인가 뭐 누군가의 기생자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995년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너는 생물이 무엇이라고 물으시냐면 관계와 소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온난화로 빙하들이 먹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5대 그런 곰팡이나 세균들이 발현할 것이다. 네. 얘기를 하는데 현재 케이스가 있는가? 네, 그래서 요새 그 아이스버그 밑에 살던 곰팡이도 많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자고 있던 바이러스도 나오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시베리아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거기서 곰팡이가 하나 나왔는데 물에서 사는 곰팡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이러스도 되게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후 온난화가 되고 얼음이 녹으면 우리가 몰랐던 게 많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우리 또 지구에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네, 맞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밌고 명강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서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프로페서 파크는 언제쯤 노벨상을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노벨상을 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노벨상을 타야지 이러고 연구를 하신 분들은 없어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효모 때문에 노벨상을 타신 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내가 대단한 연구를 한다고 생각 안 했고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컴패러티브하지 못해서 나는 효모 연구를 했는데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랑 너는 어떻게 거기서 그러고 사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거기 가서 교수가 돼야지 이러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벨상에 꿈이 없습니다. 그 요정액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여줬던 그 곰팡이를 크게 네네. 한 개의 개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생각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형이 되고 뭐 이렇게 유전자가 그래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한 개라면은 네. 그 요정액에 있는 그 버섯도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게 하나죠. 예.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돌연변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쉽게 돌연변이가 일어날 것 같지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확률이 한 100만 개 유전자를 이렇게 복제하면 그 중에 한 개 정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 한 개 생긴 거를 기가 막히게 찾아서 고쳐요. 그래서 한 10의 9승분의 하나꼴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요. 유전자가 복제가 될 때마다. 근데 그게 생긴다고 해서 꼭 그게 그 표현형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체 개체는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는 얘가 돌연변이체가 돼서 다른 개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산에 그 많은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버섯이 한 개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얘가 짜증나. 전국의 전부 지진나 덥대다. 아니 진짜 정수. 지진나 뺐지야. 아니 그리고 혹시 전국에서만 바꿔진 질문인데 바보같이 재미없죠. 그 화성에 네. 이 곰팡이를 갖다 담배 때려 부면은 네. 거기 혹시 생명이 자랄 수 있을 확률이 되지 않을까? 물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알 수 없죠. 네. 근데 화성에 때려 보내기가 지금은 쉽지는 않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새로 발견을 하지 않나요? 네. 제가